윤동주와 송몽규는 일제 감옥에서 이름 모를 주사를 강제로 맞는 생체 실험을 당한 후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편입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 2월 16일까지 28세를 살았다. 윤동주는 파평윤씨로 만주 북간도 명동촌에서 기독교 장로이자 소학교 교사인 윤영석의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윤동주의 증조 할아버지인 윤제옥은 19세기 말 조선의 세도 정치와 기근을 피해 만주로 이주해왔고, 할아버지인 윤하현이 이곳 명동촌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 위로 누나 둘이 연이어 요절한 후에 태어나 윤동주는 집안의 기대가 컸다고 한다. 그의 아명은 해처럼 빛나라는 뜻의 해환이었다. 그의 집안은 유복한 기독교 집안으로 할아버지도 장로였으며 윤동주는 유아 세례를 받으며 평생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켰다. 윤동주가 태어나고 자란 명동촌은 1899년에 그의 외삼촌인 김야견을 비롯한 네 집안 140여 명이 이상촌 건설과 인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북간도로 이주해 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이곳을 동방, 즉 한반도를 밝히는 곳으로 만들고자 명동촌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이곳은 법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영토였으나 그 주민의 대부분은 한민족으로 이들은 이곳을 항일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 이곳에서 사격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윤동주는 어린 시절을 주로 명동촌에서 보내면서 외삼촌이자 목사였던 김야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외삼촌 김야견은 명동촌의 실질적인 리더였고 이곳에 명동교회를 설립하고 후에 목사가 되었으며 이곳 항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런 외삼촌에 의해 윤동주는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되었다. 1살 연하였던 문익환 목사 역시 이곳 명동촌에서 태어나 윤동주와 함께 자랐다. 8세인 1925년 명동소학교에 입학하였다. 윤동주는 이곳에서 동갑내기 고종사촌인 송몽규 등과 함께 문예지 새 명동을 발간하였다. 이후 윤동주는 조선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일제의 감옥에서 사망할 때까지 평생 학생 신분으로 지내게 된다. 14세인 1931년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인 관립학교인 대랍자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15세인 1932년 가족이 용종으로 이사하여 용정 은진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8세인 1935년 9월 부모를 설득해 소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문익환이 다니고 있던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시험을 쳐 3학년에 편입하였다. 19세인 1936년 1월 일제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지 맥킨 선교사를 교장직에서 파면하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숭실중학교는 무기휴교에 들어간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숭실학교 교장 조지 맥킨 박사는 그의 교육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윤동주와 문익환은 학교를 자퇴하고 나온다. 숭실학교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938년 3월 19일에 정식으로 폐교하였다. 윤동주의 숭실중학교 생활은 이렇게 단 7개월 만에 끝나는데 이때 그는 15편의 시를 썼다. 윤동주가 쓴 최초의 동시인 조개껍질, 바닷물 소리 듣고 싶어 또 이때 쓴 작품이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울었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데기,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이른 조개껍데기, 한짝을 그리워하네, 아릉아릉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소리. 그해 3월 문익환과 함께 용정으로 돌아온 윤동주는 용정에서 강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을 다녔다. 이때 윤동주는 연길에서 발행되던 월간 잡지 카톨릭 소년에 5편의 동시를 발표하였다. 21세인 1938년 4월 경성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이때 과 선택 문제로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의대나 법대를 원했지만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윤동주는 문과를 고집하여 매일 이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고 한다. 아버지와 갈등이 극에 달해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중재에 나서 윤동주는 문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윤동주는 경성에서 기숙사와 하수 생활을 하면서 근처를 산책하며 시를 짓거나 친구들과 문학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연전에 재학했던 4년 동안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주옥같은 시들이 쓰여졌고 평생의 동지가 된 벗들을 만났으며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게 된다. 그의 대표작인 서시도 연전 4학년인 1941년 11월에 쓰여졌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원래 1942년 3월에 연전을 졸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제의 전쟁 중 학제 단축 조치로 인해 1941년 12월 27일에 졸업했다. 3개월 앞당겨 연희전문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윤동주 집안은 일제의 탄압과 일본 유학의 뜻을 둔 윤동주의 도의를 위하여 성씨를 시라누마로 창씨 개명을 하였다. 윤동주는 연전을 졸업한 뒤인 1942년 1월 29일에 연전 학적기의 이름을 평소동주라고 바꾸는 창씨 개명계를 제출했다. 일본 유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개명 후 윤동주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한다. 윤동주는 창씨 개명계를 제출하기 5일 전 본인이 느꼈던 참담한 치욕과 그것을 씻어낼 미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은 참회록이라는 시를 남겼다. 이 시는 그가 조국에서 남긴 마지막 시이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25세인 1942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기독교 대학인 도쿄 입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였다가 10월 교토 동지사대학 영문학과에 편입하였다. 교토에는 고종사촌 송몽규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후 둘은 자주 어울려 다녔다. 윤동주는 이때부터 일경의 밀착 감시권 속에 들어갔다. 당시 송몽규는 과거의 독립운동 경력 때문에 일본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요 시찰인으로 일경에 늘 쫓겨다니면서 감시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동주가 연전을 졸업한 뒤 일본에 유학을 갔는 이유는 그가 일본 감옥에 있을 때 했던 그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실력과 과거의 독립운동 실패를 반성하고 조선인의 실력과 민족성을 향상하여 독립운동의 바탕을 배양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6세인 1943년 7월 윤동주는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체포되어 교토의 가마가와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독립과 민족문화 수호를 선동했다는 제목이었다. 윤동주는 이듬해 3월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2년형을 언도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윤동주의 출감 예정일은 1945년 11월 30일이었으나 1945년 2월 16일에 옥사하였다. 조국 강복 불과 6개월 전이었다. 향년 28세였다. 고종사촌 송몽규 역시 20여일 뒤인 3월 7일에 옥사했다. 그들의 부친은 일본으로 건너가 후쿠오카 형무소에 가서 그들의 유해를 찾아 화장한 뒤 그 유골을 안고 북간도로 돌아가서 무덤을 만들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제 감옥에서 이름 모를 주사를 강제로 맞는 생체 실험을 당한 후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동주의 시신은 오촌 당숙인 윤영춘이 수습하였는데 이때 송몽규를 면회했을 때 송몽규는 윤동주와 계속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윤동주는 1941년 12월 연전 졸업을 앞두고 틈틈이 썼던 시들 중 19편을 골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내려 했으나 일제의 탄압을 걱정하는 스승 이양하 교수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는 19편의 시를 직접 글로 써서 3부를 만들고 한 부는 스승인 이양하 교수에게, 한 부는 후배 정병욱에게, 한 부는 본인이 소장하였다. 이후 본인의 것과 이양하 교수의 것은 유출되었으나 후배 정병욱은 이를 해방이 될 때까지 잘 보관해 1948년 윤동주의 연전 동기인 강처준과 함께 같은 제목으로 세상에 내어놓았다. 정병욱이 건네받은 시는 19편이었지만 다른 유고를 더 모아 모두 31편으로 시집을 묶었다. 윤동주는 이 책의 제목을 처음에는 병원으로 지으려 했다고 한다. 후배 정병욱의 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기에 모든 이들이 환자 같아서 이 같은 제목으로 지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은 생전에 윤동주가 존경했던 시인이자 교토 동지사대학 선배였던 정지용이 썼다. 1955년 윤동주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초판본에 여동생 윤혜원이 소장하고 있던 원고를 더해 정보판을 발행하였다. 1990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윤동주에게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윤동주는 미남형으로 옷차림도 깔끔했다고 하며 항상 미소를 지었으며 댐댐이도 깨끗해 선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연전 2년 후배인 정병욱이 5살이나 어렸지만 반말을 하지 않고 정형이라 부르면서 깍듯이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윤동주는 28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특유의 감수성과 삶에 대한 고뇌, 독립에 대한 소망이 서려 있는 작품들로 인해 대한민국 문학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게다가 1930년대부터 일제의 강압과 회유책으로 다수의 문인들이 친일파로 변절하였지만 윤동주는 끝까지 저리를 지켜 이육사와 더불어 1940년대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으로 추앙받는다. 윤동주의 작품은 시와 산문을 합쳐 현재 123편이 전해진다. 윤동주의 묘는 그가 태어난 북간도 용정에 있는데 해방이 되고 만주 일대가 공산화되면서 그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모두 북간도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의 묘는 40년 넘게 북간도에 방치되어 있었다. 다행히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된 후 비석도 세우고 묘소도 제대로 정비되었다. 그의 생가입구 경계석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으로 그를 중국 조선족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윤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나서 만주에 묻혔지만 한 번도 중국어로 시를 쓴 적이 없고 그의 혈통이나 그가 조선 독립을 위해 살았던 저항시인이라는 점에서 그는 한국 국적의 위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왜곡하는 중국 당국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윤동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